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에 올해 첫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폭염특보가 경기와 강원, 경북 내륙으로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무더위는 금요일까지 이어지겠고 주말부터는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재난급 폭우가 잦아지는 가운데 수도권에만 시범 적용되고 있는 극한호우 재난문자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극한호우 재난문자는 시간당 50mm, 3시간에 9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 발송되는데 문자 발송을 결정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독감 등 7천억 원대 국가 예방접종 백신 입찰에서 32개 업체가 담합행위를 하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하고 썬의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는데 과징금 409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애플페이에 이어서 수수료를 유료화할지 주목됐던 삼성페이가 카드사들과 수수료 무료 계약을 재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기간이나 세부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번 계약으로 카드사들은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AI가 사람의 일을 대체하는 분야가 급속히 확대되는 가운데 비행기 조종사를 대신할 AI 파일럿 개발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비행조종법과 매뉴얼을 읽고 이해하며 일상적 운항과 긴급 상황 대처가 모두 가능한 휴머노이드 파일럿을 취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서울에 올해 첫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폭염특보가 경기와 강원, 경북 내륙으로 점차 확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20일과 21일 서울 등 내륙 곳곳의 일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치솟겠다며 열사병 등 온열 질환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무더위는 금요일까지 이어지겠고 주말부터는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주말 밤부터 일요일 아침 사이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예상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후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는 전남과 경남 지방에도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이번 비도 남북으로 긴 강수대가 형성되면서 강수 시간은 길지 않지만 강하게 내리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도 장마 전선이 전국 곳곳에 길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서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경북 예천 호우 피해 지역 현장에 투입됐다가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 최수근 해병이 일병에서 상병으로 추서됐습니다. 해병대는 고 최수근 상병의 추서 진급이 해병대 1사단장 권한으로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최 상병은 19일 오전 예천 지역 수해 현장에서 실종 주민을 찾다가 동료 장병 2명과 함께 물에 빠진 뒤 실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19일 밤 11시쯤 내성천 고평대교 하류에서 최 상병을 발견했고 의료진에 의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매년 한두 차례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극한호우가 현실화하면서 재난 대응의 기준치 자체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지난해 수도권 집중호우와 한 달 만에 찾아온 태풍 흰남노,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인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올해는 장마 이후 20일 동안 전국 평균 강우량 500mm를 훌쩍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극한호우가 일상화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남쪽으로부터 뜨거운 수증기가 북상하는 강도가 강해지고 찬 공기의 강도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두 공기가 충돌하는 우리나라 부근에서는 강한 불안정으로 인해 강한 호우가 발생하는 빈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빨라진 기후변화에 비해 재난 체계의 대응은 한두 단계 뒤처져 있습니다. 현재 국가 기반 시설은 대부분 강수량 100년 빈도에 맞춰 설계되어 있습니다. 서울 기준 시간당 100에서 110mm 정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비는 이 기준마저 훌쩍 뛰어넘습니다. 30에서 50년 빈도가 적용된 지방 하천은 그만큼 더 취약해 큰 비가 오면 범람이나 제방 붕괴를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런 재난 관련 시설들이요, 30년 내 빈도라든지 또는 시설에 따라서 뭐 50년 빈도라든지 이런 거를 예측을 해서 그걸 대응할 정도의 어떤 대비책을 수립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앞으로는 그러한 기준도 좀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기준을 높이고 새로 시설을 정비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그 전에 인명을 구할 수 있는 강제 대피령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지하차도를 위험 지역에 대해서 비가 오면 차선 차단한다든가 정말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대피 명령을 내린다든가 이런 단 0.1%, 1%의 확률만 있더라도 그렇게 차단해야 되고 그거를 성숙하게 받아들이는 시민의식도 필요합니다.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 시대로 진입하며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기상재난. 과하다 싶을 정도의 적극적인 정책과 빠른 대처만이 재산과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수도권에는 올여름부터 시간당 5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 극한호우 재난 문자가 발송됩니다. 취약 시간대 국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만큼 전국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수도권에 벼락과 함께 쏟아지기 시작한 비. 피해가 우려될 정도의 호우로 변해가자 경고음과 함께 재난 문자가 울립니다. 단순히 비가 많이 오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알림이 울리면서 저희 동네에 시간당 몇 밀리미터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어 침수가 우려된다 이런 문자가 오니까 올여름 수도권에 시범 적용 중인 극한호우 재난 문자입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의 비가 내리고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mm를 넘는 경우 수도권 읍면동에 발송됩니다. 다른 지역은 아직 극한호우 재난 문자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번 장마 기간 수도권 이외 77개 지역에서도 발송 조건을 웃도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극한호우 재난 문자를 받았다면 생명을 구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장마 이후에도 극한호우가 내릴 가능성은 큽니다. 내년으로 예정된 재난 문자 전국 확대를 앞당길 필요가 있습니다.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난 문자를 당장 확대하기에는 기상청 상황도 여의치 않습니다. 전국 9곳 지방청에서 재난 문자 발송을 결정할 수 있는 훈련된 예보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취약 시간대 재난 상황을 인지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재난 문자를 최대한 빨리 확대하기 위해 각 부처의 협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집중호우로 식재료 오염에 의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식재료의 취급과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하천, 범람 등으로 가축 분뇨나 퇴비 등이 유출돼 지하수나 농작물을 오염시킬 수 있다며 침수됐거나 침수가 의심되는 식품은 먹지 말고 폐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정전 등으로 장시간 냉장, 냉동 보관이 안 돼 변질이 의심되는 식품도 반드시 폐기해야 합니다. 생채 무침처럼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채소류는 염소 소독액에 5분간 담근 후 수돗물로 3회 이상 씻은 후 조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수박, 참외 등 껍질을 깎아 먹는 과일도 과일 채소용 세척제로 표면을 깨끗이 씻고 수돗물로 잘 헹군 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식약처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와 육류나 달걀류 등을 조리할 때 중심 온도 75도에서 1분 이상 익혀 먹기 등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달 넘게 우기가 이어지고 있는 인도에서는 붉은 강물이 불면서 세계적인 문화유산 타지마할이 침수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남미 콜롬비아에서는 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일어나 수십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황보연 기자입니다. 인도 이슬람 예술의 걸작으로 불리는 타지마할. 순백색 대리석의 웅장한 건물과 전 세계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의 모습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여유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건물 뒤쪽을 끼고 오르는 야무나 강은 그야말로 비상 상황입니다. 수위가 위험 수위에 불과 40cm 모자란 152m까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और अब हमने अपनी लाइफ में पानी देखा है इतना हमारे बच्चों ने भी नहीं देखा होगा अब देख रहे हैं बच्चे मगर हमने जो देखा है पहला पानी देखा है इतना ज़्यादा पानी 강물은 타지마할 외곽
붉은색 사암 성벽 윗부분까지 도달했습니다. 강물이 더 불어나 이 성벽을 넘어서면 흰색 대리석 벽면에 닿아 벽이 손상되고 일부 시설이 침수될 수도 있습니다. 성벽을 넘어 타지마할이 침수된 것은 1978년이 마지막이었는데 당시 수위는 154.7m를 기록했습니다. 야무나강 상류와 가까이 있는 유명 관광지 붉은 요새는 이미 대부분 물에 잠겼습니다. 지난달 초부터 시작된 우기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인도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비 관련 사고로 600명 넘게 숨졌고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यहाँ बाढ़ आ गई, मेरे तो सामानों सब डूब गया, कोई सामान नहीं बचा, 3 गाड़ी डूबी गई और सब सामान डूब गया, घर का कोई सामान नहीं है मेरे पास। हमारा खाली कपड़े, हमको तो नाव से निकाला गया था। 남미 콜롬비아 중부 산악 지역에서는 밤새 이어진 집중호우 영향으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집과 자동차들이 순식간에 진흙 속에 파묻힌 가운데 구조대원들이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Bueno, sobre las 11:15 de la noche del día de ayer se presenta una avenida torrencial en jurisdicción del municipio de Quetame, exactamente en la vereda Naranjal. Esto debido pues 이번 산사태로 주민 10명 이상이 숨졌고 인근 지역과 연결되는 주요 도로가 폐쇄됐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지구촌 또 다른 곳에선 유례없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각국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는 유럽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시내 한복판. 약국 표지판의 현재 온도는 46도입니다. 하지만 유명 관광지마다 각국에서 날아온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관광객들은 찌는 듯한 날씨에도 물을 얻기 위해 긴 줄을 섰습니다. Vabbè, siamo arrivati da poco e effettivamente fa caldo e l'acqua aiuta, ecco. Poi insomma fresca e una bottiglia riutilizzabile. 50도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더위에 관광객들의 안전 사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È tanta roba, tanto caldo, non siamo abituati, non è che veniamo dal Piemonte, fa caldo lì ma non come qui è veramente allucinante. 스페인과 프랑스 등 유럽의 주요 관광지도 대부분 40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야외 활동과 이동이 많은 관광객에게 더 큰 위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 각국은 관광객들 보호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탈리아는 관광 명소 곳곳에서 물병 등을 나눠주고 그리스는 아크로폴리스에서 관광객이 쓰러지자 이곳을 일시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영국과 스페인 등도 한낮에 실내에 머물도록 당부하는 한편 곳곳에 쉼터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에서만 탈수 증세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가 20% 늘어나는 등 온열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E l'Italia svetta in questa triste classifica con 18.200 decessi prematuri nel 2022 dovuti al caldo, alle ondate di calore. 폭염과 산불 등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여행 성수기도 조금씩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전통적인 여름 휴가는 7월과 8월이지만 4월이나 5월, 9월과 10월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관광객들이 몰리는 서유럽을 피해 북유럽으로 눈을 돌리는 여행객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아침 식사를 오전 8시 이전에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2형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페인 세계건강연구소가 프랑스 보건의학연구소와 함께 프랑스 영양건강연구 동일 집단 10만 3천여 명의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메디컬 익스프레스가 보도했습니다. 연구 결과 오전 8시 이전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사람은 오전 9시 넘어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사람보다 당뇨병 발병률이 59% 낮았습니다. 또 오전 8시 이전에 아침 식사를 하고 오후 7시 이전에 마지막 식사를 하는 사람도 당뇨병 발병률이 낮았습니다. 반면 밤 10시 이후에 저녁 식사를 하는 사람은 당뇨병 위험이 높았습니다.
농촌진흥청은 풋고추를 냉장 보관할 때 발생하는 씨의 갈변 현상이 고추를 수확하는 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이 풋고추 품종인 녹광을 수확한 후 4도 이하로 저온 저장하며 씨의 갈변 현상을 살펴본 결과 꽃이 피고 15일 뒤 수확한 고추는 7일 안에 씨가 갈색으로 변하는 비율이 100%에 달했지만 40일 뒤에 수확한 고추는 저온에서 15일간 저장한 뒤에도 씨의 갈변 비율이 28%에 머물렀습니다. 녹광은 보통 꽃이 핀 뒤 25일경 수확하는데 씨의 갈변을 막으면서 풋고추로 먹기 위해서는 수확 시기를 일주일 정도 늦춰서 30일에서 35일경에 수확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벌써부터 느낌이 오시죠? 가성비 있게 집에서 작업을 직접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침말 원드리브! 깨끗한 옷을 반듯하게 입고 나가는 날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곤 하는데요. 하지만 세탁을 하고 살림을 하다 보면 각종 시행착오에 부딪히거나 궁금한 점이 생기곤 합니다. 오늘 저기 잠깐만요에서는 65만 구독자들의 세탁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살림남 유튜버 세탁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우선 YTN 사이언스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살림 세탁 관련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있는 세탁설이라고 합니다. 아, 네. 네. 저희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네. 조금 속도감 있게 착착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탁설의 설은 무슨 의미인가요? 아,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네. 사실 제 이름이 설재원입니다. 아, 네. 그래서 사실 큰 별 의미는 없는데요. 자꾸 시청자분들께서 세탁설 해주시니까 이게 나중에는 세탁에 대한 썰, 이야기를 푼다라는 중의적인 의미를 좀 이렇게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세탁 전문 유튜버신데요. 유튜버 이전에 하시던 일이 또 있으실까요? 네, 사실은 전에는 세탁소를 운영을 했었고요. 경기도 화성에서 아버지가 하시던 세탁소를 물려받아서 한 10년 정도 이제 직접 운영을 했고 지금은 근데 전업 유튜버로 크리에이터로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튜버가 되신 계기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꿈이 영화 감독이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영화 전공도 했었고 또 영화 현장에서도 잠시 일을 했었는데 예. 결혼을 하면서 좀 사실 좀 조기 은퇴를 좀 했고요. 예.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시던 세탁소를 도와드리던 게 계기가 되어가지고 세탁소 사장님이 된 거죠. 네. 세탁소를 운영한 지 한 10년 정도 되었을 때 마음 한편에 그 창작에 대한 갈망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예. 그때 한참 또 마침 유튜브 붐이 일어나기도 했던 때이고요. 어느 날에 제가 일을 하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나 저거 찍을 줄 아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찍었던 게 그 영상이 그때 하고 있던 그 똥손들도 할 수 있는 와이셔츠 다림질이라는 영상이었어요. 예. 그게 제 첫 영상입니다. 다행히 영상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유튜브를 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많은 구독자분들이 콘텐츠로 많은 도움을 얻고 계신데요. 콘텐츠 아이디어들은 어디서 얻으실까요? 그 구독자분들의 요청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네이버 카페도 따로 만들어서 구독자님들의 요청도 받고 있고요. 처음에는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될지 되게 좀 감을 모르겠더라고요. 그 채널에 정체기가 왔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누런 베개 하얗게 만드는 법을 올려봐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그런 걸 누가 봐 좀 그런 생각이 됐는데 막상 또 만들고 나니까 그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소재가 중요하다. 베개는 너도 있고 나도 있고 우리 모두가 있는 거잖아요. 뭐 운동화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런 데에서 공감이 오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너무 어려운 것보다는 사실은 조금 쉽고 많은 분들이 공감대가 이제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본격적인 세탁 질문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름철이 되니까 수건을 많이 쓰게 되는데 악취가 좀 나거든요. 이 수건 악취 없애는 법 뭐가 있을까요?
사실 수건은 우리가 하루에도 뭐 계속 몇 개씩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네. 특히 요즘같이 덥고 습하게 되면 수건에 남아있는 인체 분비물들이 부패해서 그게 냄새가 나게 되는 것인데요. 네. 사실 이거를 제거를 하는 거는 세탁을 완벽하게 하거나 뭐 건조기 등으로 이제 빨리 말려줘서 부패하지 않게 하면 됩니다. 네. 마치 그 우리가 마른 오징어 만드는 것과 같죠. 네네. 썩지 않게 해주는 건데요. 여름철에는 그 세탁과 건조를 사실은 완벽하게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건조기도 있어야 되고요. 뭐 장비들이 사실은 받쳐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네. 그래서 사실 가장 간편하고 확실한 방법이 제가 추천드리는 게 네. 바로 락스입니다. 락스요? 네네. 오. 락스는 굉장히 저렴하고요. 또 저온에서 활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 완벽한 살균력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그 산화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용법과 용량을 잘 지켜주셔야 돼요. 네. 가령 세탁기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는 락스 10뚜껑을 최대치로 잡으면서요. 한 뚜껑씩 그러니까 한 뚜껑에 한 10cc 정도 되거든요. 네. 그렇군요. 이거를 세제 투입구에 섬유유연제 칸이나 표백제 넣는 칸에 넣어 보면서 우리 집 세탁기에 맞는 적정 용량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단 락스의 원액이 옷에 묻게 되면 탈색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주의하시고 또 환기도 잘 시켜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근데 원액이 묻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방법일까요? 사실 이렇게 손이 떨지 않게 이렇게 중심을 잘 잡아주시고요. 너무 많은 용량보다는 네. 적게 넣어서 또 작업하실 때는 검정 옷보다는 좀 흰 옷 입으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안전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세탁하면 얼룩 제거가 가장 큰 숙제로 떠오르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이 묻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커피라든지 와인, 땀, 뭐 심지어 피까지 묻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요? 사실 인터넷에 보시면 뭐 커피엔 탄산수, 뭐 또 와인엔 식초, 또 피에는 과산화수소 같은 일종의 공식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방법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요. 또 완벽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얼룩은 굉장히 복합적이기 때문에 있거든요. 네. 커피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라떼나 커피 믹스 같은 경우에는 유단백이 있기 때문에 커피만 제거한다고 그 얼룩이 완벽하게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예. 오히려 그보다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 세탁 세제 원액을 사용하시는 걸 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세탁 세제에는 그 얼룩을 분해하는 효소라는 게 들어있는데요. 이 효소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일종의 촉매제입니다. 네. 세제에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도 있고요. 과일 얼룩을 분해하는 효소도 따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얼룩 제거제를 사용을 하시는 것보다 세탁 세제 원액을 사용하시면 웬만한 얼룩들은 그 안에서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제에 효소가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효소는 한 가지 기능성만 있기 때문에 효소의 종류가 많은 세제가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효소는 작용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세탁하기 한 10분 전에 미리 세제를 원액을 묻혀 놓고요. 세탁을 돌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잘 세탁을 하고 이제 건조기를 돌렸을 때 줄어드는 옷들이 좀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건조기에서 옷이 줄어드는 거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네. 수건을 주로 돌리시는 네, 용도로만 맞아요. 사용하시잖아요. 네네. 사실 이 건조기에서 옷이 줄어드는 이유는 건조기 열 때문만은 아니에요. 네. 오히려 건조통이 돌아가는 그 텀블링 과정에서 생기는 마찰력이 옷감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젖어 있는 상태로 옷감은 데미지가 더 많이 가게 되거든요. 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옷감의 수분량이 30% 이하로 내려갈 때 수축이 가장 많이 오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옷을 너무 바짝 마르게 하는 것보다는요. 어느 정도 빨리 마르게 되는 얇은 옷들은 중간에 좀 꺼내서 미리 또 꺼내 놓는 것도 좋고요. 가장 좋은 거는 두꺼운 옷, 얇은 옷을 따로 건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건조기의 건조 시간은 그 습도 센서가 두꺼운 옷이 다 마르는 걸 기준으로 세팅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군요. 세탁에 대한 꿀팁이 막 쏟아지는데요. 자, 세탁을 또 자주 하면 옷감이 상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뭐 보풀이 생기기도 하고요. 자, 이런 옷감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옷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세탁법을 지켜주시는 것인데요. 이런 이제 그 다양한 정보는 옷의 케어 라벨을 보시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가령 뭐 그 가정에서 과탄산소다의 표백제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무분별한 표백제 사용은 옷감을 상하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꼭 이 표백제는 필요할 때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세탁망을 적절히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요. 네. 다만 세탁망 하나에다가 너무 많은 옷을 한꺼번에 집어넣기보다는 한 가지 아이템이나 비슷한 소재끼리 같이 이렇게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예. 지금 또 여름이긴 하지만 겨울 외투에 대해서도 질문 드리자면 그 겨울 외투는 좀 드라이 클리닝을 맡기곤 하잖아요. 이게 얼마마다 한 번씩 맡기는 게 좋을까요? 그런 딱 이렇게 뭐 이렇다라고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요. 뭐 더러우면 좀 자주 하고 또 더럽지 않으면 가끔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좋고요. 보통 겨울 코트 같은 경우에는 시즌에 한 2-3번 정도 하면 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그 드라이 클리닝은 계절이 끝났을 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 계절이 좀 보관을 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네. 오염은 바로바로 제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알게 모르게 묻어있는 오염들은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산화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더 제거하기 어려운 얼룩으로 남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보관하기 전에는 드라이 클리닝을 하고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그 요즘 날씨가 습해서 이제 옷들이 축축해질 때가 있는데 이거 옷들을 좀 보송보송하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좋은 거는요. 적은 용량이라도 제습기를 구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네. 또 요즘에는 옷방의 의류 관리기나 공간 제습 이제 그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 의류 관리기가 그런 기능들을 좀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또 우리가 또 많이 쓰는 제습제들을 적절하게 배치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때 예를 들어서 그 염화칼슘 계열의 제습제는 좀 넓은 공간의 제습에 적절하고요. 그리고 또 김에 들어있는 그 실리카겔 있잖아요. 그런 계열의 제습제는 좀 넓은 공간의 습기를 빨아들이는 데는 효과적이진 않아서 옷 주머니 속이나 또 운동화 속에 하나씩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저희가 궁금한 게 정말 너무 많아서 지금 질문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탁설림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 지금 정말 많은 꿀팁들을 전해주시고 계신데요. 세탁설림 최종 목표가 뭔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뭐 저는 이 세탁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세요. 저도 뭐 과학을 그렇게 잘 알지도 뭐 좋아하지도 않아요. 사실은요. 하지만 세탁은 과학이다라는 말이 딱 이제 맞는 분야인 것 같고요. 때문에 이제 살림이란 그 세탁이라는 분야가 좀 어렵게 느껴지기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하지만 뭐 지금도 시청자님들께 좋은 정보 드리기 위해서 공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가정에서 세탁이 노동이 아닌 즐겁고 행복한 살림의 영역이 될 수 있도록 오래오래 시청자님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구독자분들에게 즐거운 유쾌한 살림에 대한 꿀팁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탁설 설정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처럼 비행 조종 매뉴얼을 읽고 이해해 항공기를 직접 조종할 수 있는 파일럿 로봇이 개발됐습니다. 현재는 시뮬레이터 수준에서 작동하지만 5년 안에 사람을 대체해 군용 항공기 조종 등 실용화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항공기 조종석에 앉은 로봇이 팔을 뻗어 스위치를 올립니다. 계기판 화면이 켜지자 손가락을 움직여 시동을 걸고 조종관을 움켜줍니다. 비행 준비를 마친 로봇은 이륙을 시도하더니 조종관을 좌우로 움직이며 비행을 시작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인간형 파일럿 로봇 파이봇입니다. 파이봇은 키 165cm의 인간형 휴머노이드로 장착된 6대 카메라를 이용해 팔과 손, 다리를 움직입니다. 특히 인공지능이 적용돼 일반 언어로 된 비행 조종법은 물론 전 세계 항공 차트, 비상대처 매뉴얼 등을 파일 형태로 읽고 이해하며 조작합니다. 조작을 위해서는 로봇의 손이 그 작은 버튼을 누를 수 있을 정도의 정밀한 3차원 정보가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카메라로는 상황 인식뿐만이 아니고 제어에 필요한 3차원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항공기 내에 소프트웨어 형태로 있는 오토파일럿은 인간 조종사가 직접 켜고 작동시켜야 하지만 파이봇은 조종석 개조 없이도 어느 항공기에나 앉혀 사람처럼 직접 조종할 수 있습니다. 비행 중 시동이 꺼지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파이봇은 즉각적으로 상황을 인지하고 시동을 다시 켜는 등 빠른 상황 대처가 가능합니다.
파이봇은 현재 비행 조종 시뮬레이터에서 시동과 활주로 이동, 이착륙 순항 등 항공기 조종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수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회사는 아직까지는 개발 단계로서 사람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좀 더 기술을 개발해서 로봇의 신뢰성과 정확성이 올라간다면 언젠가는 인간 조종사를 보조하거나 대체하는 데까지 가는데 한 5년 정도는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팀은 파이봇이 개발 초기인 만큼 로봇의 정밀도와 반응 속도를 높이고 몸체를 경량화하는 등의 후속 연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개발한 기술은 항공기 조종뿐 아니라 자동차나 탱크 등의 조종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LG가 AI 토크 콘서트를 열고 신소재와 신약 등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초거대 인공지능 엑사원 2.0을 공개했습니다. 엑사원 2.0은 특허와 논문 등 전문 문헌 4,500만 건과 이미지 3억 5천만 장을 학습해 이를 기반으로 인간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AI라고 LG 측은 설명했습니다. LG그룹은 오는 31일부터 사내 AI 연구자와 협력 대학 등을 대상으로 베타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음 달부터는 사내 모든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업계 최고 속도인 32GBps의 GDDR7 D램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제품을 사용하면 30GB 용량의 UHD 영화 50편을 1초 만에 처리할 수 있다며 이는 기존 제품보다 성능이 1.4배 향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제품은 앞으로 차세대 고성능 컴퓨팅과 AI,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전망이어서 삼성전자는 이를 통해 차세대 그래픽 D램 시장 선점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가짜뉴스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인공지능 AI에 대한 규제를 유엔 안보리가 처음 논의했습니다. 국제통제기구 창설 방안이 거론됐는데 서방 선진국 기술 패권 유지에 이용될 수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이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난 5월 22일 SNS에서 급속하게 퍼져나간 사진입니다. 첨부된 글에는 속보 펜타곤 근처에서 폭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뉴스처럼 포장된 사진과 글이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미 증시 S&P 500 지수가 한때 0.3%나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보다 2달 전에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 때문에 큰 소동이 났습니다. AI에 의한 가짜 사진, 가짜 정보 폐해가 커지면서 세계적으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러면서 유엔 안보리가 AI 규제를 놓고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습니다. AI 위험성 관리 유엔기구 창설이 거론됐습니다. We urgently need to shape the global governance of transformative technologies because AI knows no borders. 유엔 사무총장도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I therefore welcome calls from some member states for the creation of a new United Nations entity to support collective efforts to govern this extraordinary technology.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각각 AI 규칙의 일방적 적용, 일부 선진국을 위한 배타적 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个别发达国家为谋求科技霸权，构建排他性小圈子，以种种借口和行动恶意阻挠他国技术发展。 이처럼 AI 국제통제기구 창설을 놓고 서방국과 중국, 러시아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유엔은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삼성전자가 카드사들을 상대로 삼성페이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삼성페이 수수료 무료를 결정했으며 국내 카드사들과 재계약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카드사와의 세부 계약 기간과 조건 등은 비공개 사항이라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5월 국내 카드사에 삼성페이 관련 기존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서 애플페이에 이어 수수료 유료화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독감 등 7천억 원대 국가 예방접종 백신 입찰에서 담합한 32개 업체가 적발돼 공정위 제재를 받았습니다. 담합한 백신 종류가 24종, 담합 기간만 7년에 이르러서 백신 입찰에 둘러싼 담합이 만연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질병관리청은 국가 예방접종사업용 백신을 조달청 입찰을 통해 확보합니다.
32개 백신 관련 업체들은 미리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하고 써낼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가 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9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담합업체는 국내 백신 관련 업체 대다수였습니다. 백신 제조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한국 백신 판매와 녹십자 등 6개 총판, H1메디 등 25개 도매상입니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제조업체지만 낙찰 금액을 높여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담합에 참여했습니다. 적발된 기간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7년 가까이 됐고 건수는 170건, 총 매출 7천억 원이었습니다. 품목도 인플루엔자, 간염, 자궁경부암 백신 등 24종에 이릅니다. 담합 결과 낙찰받은 147건 가운데 80%가 조달청이 정한 상한 가격인 기초금액 이상이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최저가 입찰의 낙찰률보다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결국 이 사건 입찰 담합으로 정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총판 6곳 가운데 절반은 2011년에도 백신 입찰 담합으로 걸린 적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백신 입찰 시장에 만연한 담합 실태를 확인했다며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의약품 입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건은 검찰이 BCG 백신 공급과 관련한 백신 총판을 조사하다가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한 사안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당뇨 환자들은 보통 하루에도 수차례 손끝을 찔러 혈당을 재야 해서 번거로움과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침 몇 방울로 간편하게 혈당을 잴 수 있는 기기를 개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타액으로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개발업체 이현승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타액, 그러니까 침으로 혈당을 측정할 수 있다. 정말 혁신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혈당 측정기 어떻게 개발하게 되셨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예. 저희 동은하텍이 개발한 디세일라이프라는 이 제품은 네. 혈액으로부터 체내 혈당 수치를 이제 측정하는 게 아니고 입안에 있는 타액을 수집해서 그 타액으로부터 혈당 수치를 측정하는 의료기기입니다. 예. 2018년부터 지금까지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동안 수차례의 연구 임상 시험과 탐색 임상 시험을 통해서 그 효능과 안전성 그리고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외관상은 보통의 혈당 측정기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측정 방법만 좀 편리하게 바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당뇨 환자분들이 이제 매일 손가락을 찔러서 혈당을 체크하신다고 하는데요. 통증 정도를 제가 모르거든요. 어떤 건 많이 불편하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임상 시험을 통해서 많은 당뇨병 환자들을 만나봤는데 다들 이제 그 불편함에 대해서 토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연구 논문들을 보면은 이제 국적이나 뭐 나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이 보통 당뇨병 환자들이 보통 40~50% 가량이 바늘린한 통증이나 이 사용에 대한 불편에 대한 그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생각만 해도 참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실제로 당뇨 환자들이 그렇다면 지금 가지고 오신 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사용 방법을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침을 뱉거나 침을 대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공복 상태에서 이제 밥을 한 8시간에서 한 10시간 동안 안 먹은 공복 상태에서 입안을 깨끗이 물로 헹군 다음에 저희가 이게 제품하고 같이 제공하는 이제 타액 수집기가 있습니다. 예, 이거 끝에 솜이 달려 있는데요. 이걸 입안에 넣고 한 30초 정도 넣어서 타액으로 충분히 적셔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사기 형태의 이제 이 주입기가 있는데 이 주입기를 이 검사지 끝에다가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 방울 떨어뜨린 후에 측정기에 혈당이 나타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예, 보통 이게 떨어뜨린 후에 한 10초에서 15초 사이에 이 모니터에 이 혈당 수치가 나타납니다. 굉장히 빨리 나타나네요. 그렇게 빨리 나타나는군요. 네. 자, 그리고 또 침은 피와는 성분이 완전히 다른데 이게 어떤 원리로 당을 측정할 수 있는 건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혈액과 타액은 많이 다릅니다. 우선은 그 생성 방법부터 다르고 성분은 물론이고 이제 혈액이나 타액 안에 녹아 있는 여러 전해질의 농도에도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액은 즉 침은 이 입안에 있는 여러 침샘에서 만들어지는데 침샘은 혈관에 흐르는 혈액으로부터 필요한 성분을 아주 단시간에 추출해서 침으로 변환시킵니다. 그리고 혈액의 성분은 약 50%가 수분이고 그 외에는 적혈구, 백혈구, 그다음에
혈소판 같은 그 단백질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타액은 99% 이상이 수분입니다. 그리고 항균 물질이나 단백질 같은 물질들은 전해질 이런 것들은 불과 1%가 안 됩니다. 다 합쳐도 아주 극미세량만 들어 있습니다. 이 당뇨병 환자들 같이 이제 체내 혈당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타액에서도 아주 미세한 양이지만 혈당이 검출된다는 것은 사실 오래전부터 연구되어서 알려진 사실입니다. 저희는 이 과학적 사실에 기반해서 미세량의 혈당과 특정 효소가 생화학적으로 반응해서 나타나는 초민감한 전류를 측정해내는 아주 민감한 센서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타액은 99% 이상의 물과 이제 1% 미만의 여러 물질들이 혼합되어 있는데 그 여러 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주 극미세량의 혈당하고 특별한 효소가 반응해서 일으키는 미세 전류를 특별히 딱 감지내는 게 저희 핵심 기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생리학적, 화학적, 전기공학적, 기계공학적 요소들이 모두 집약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피에 있는 혈당을 체크할 때는 그냥 그 혈당 농도를 체크하면 되지만 이 침에 있는 건 혈당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정확도가 높을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최근에 저희들이 서울 성모병원에서 진행한 3세 임상이 바로 그런 것을 찾아보려고 진행한 임상 시험입니다. 저희 이제 디셀라이프로 타액을 통해 측정한 혈당값이 이제 성모병원에서 이용하는 이제 공인 혈당 측정 장비가 있거든요. YSI라는 장비인데. 그 장비로 측정한 혈당값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주요 골자로 해서 진행을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두 장비가 약 92.5%의 연관성이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같은 환자에서 같은 사람에서 그 혈액으로 측정한 그 혈당치하고 저희 이 타액으로 측정한 혈당치하고 값이 되게 비슷하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임상시험은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4월까지 약 6개월 동안 한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번 임상시험을 책임지신 이제 서울 성모병원의 이승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상관성이 나와서 본인도 놀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 말씀이 가장 최신식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 같은 경우도 YSI 장비하고 비교했을 때 오차 범위가 한 9%에서 10%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걸 비교해서는 저희 디셀라이프의 정확도가 결코 떨어지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군요. 이제 정확도까지도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는데요. 자, 하지만 상용화를 위해서는 이제 넘어야 할 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희 디셀라이프는 기준 혈당 측정 장비하고 비교해서 이 높은 정확도를 보인 것은 공복 혈당에 한한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식후 혈당을 저희 장비로 측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 식후 혈당을 연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프로젝트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혈당값 이제 밥을 먹은 후에 혈액 내에서 혈당치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거를 이 타액으로 직접 지금 측정해내는 방식은 아직까지 좀 연구가 더 필요하고 이 연구를 위해서 사실 저희들이 지금 많은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제 딥러닝 인공지능 기술까지 활용한 제품을 개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는 매일같이 이제 혈당 측정, 공복 혈당을 측정해 갖고 혈당을 이제 관리해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1차적으로 이제 제품을 상용화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향후에는 이제 식후 혈당까지 측정이 가능한 제품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식약처뿐 아니라 그 어느 나라에서도 지금 이에 대한 허가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나와 있지는 않다면서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저희 지금 만드는 그 제품의 허가를 받으려면은 식약처가 이제 규정한 이 규정 내에서 저희 조건이 있습니다. 그 식약처가 만든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 내에서 저희들이 확정 임상 시험을 해야 되고요. 그 확정 임상 시험을 하려면은 식약처의 기준이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식약처가 사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상용화가 되려면 가격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격이 좀 비싸겠죠? 지금 사실 저희 생산실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은 지금 시중에 나오는 혈당 측정기에 비교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연구팀과 개발팀이 지금 이제 향후에 이제 양산을 위한 제조 공정이나 방식들을 계속 연구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제조 공정을 최대한 자동화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제품도 값이 되게 낮아질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저희 리셀라이프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용 혈당 측정기에는 또 연속 혈당 측정기도 마찬가지고 이 반도체 칩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한 4개, 5개씩은 내재되어 있는데 저희 동원아텍은 반도체 개발 기술과 생산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어서 리셀라이브 같은 새로운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데 얻어지는 아주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측정기 안에 들어가는 핵심 반도체와 여러 센서들을 직접 제조하고 직접 개발하고 직접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향후 이제 저희들이 제품을 양산할 때 일단 핵심 부품에 대한 가격 경쟁이 이미 확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상용화를 위해서 이제 착착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당사의 계획과 포부를 말씀해 주실까요? 글쎄, 이제 지금 당뇨병이라는 건 되게 아주 위험한 질환인데요. 이제 한번 걸리고 나면은 사실은 완치가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사전 예방이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이제 국제 당뇨병 연맹에 따르면은 2002년도를 기준으로 전 세계 당뇨병 환자의 수가 한 5억 5천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뇨병 환자는 아니지만 당뇨병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전 단계 당뇨병 그 전당뇨인이라고 하죠. 네. 그분들하고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자신이 당뇨병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 다 포함하면은 한 총 수가 한 16억 6천만 명이 넘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수치들은 계속해서 증가해서 2030년에는 각각 6억 4천만 명, 그다음에 19억 2천만 명으로 늘어난다고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체열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하고 번거로움 때문에 그간 이제 자신의 혈당 체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앞으로 보다 이제 편리하고 간편하게 저희 제품을 이용해서 당을 측정해 보면은 이제 당뇨병 예방할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특정을 했는데, 이게 당뇨병으로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 수치가 나온다면은 바로 이제 뭐 식단 조절을 들어간다든가, 뭐 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술을 줄인다거나 담배를 끊는다든가 해서 사전에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식으로 당뇨병을 예방하는 게 진정한 의미의 예방책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많은 당뇨병 환자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굉장히 희소식이다 느끼실 텐데요. 하루빨리 좀 상용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치매 위험이 있는 난청 노인은 보청기를 착용하면 치매를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존스홉킨스대 의대 연구팀은 치매 전 단계인 인지기능 저하 노인 등을 포함해 3천여 명을 대상으로 3년에 걸쳐 실험한 결과 인지기능 저하 노인 가운데 보청기를 착용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기능 저하가 48% 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난청이 있으면 소리를 듣는데 뇌가 더 힘들게 일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뇌 수축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얇은 감자칩도 부스러지지 않게 잡을 수 있는 부드럽고 섬세한 집게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유니스트 김지윤, 배준범 교수팀은 유연한 재료를 이용해서 튜브 형태 부품을 개발하고 외부에 힘이 가해지면 튜브 속 실이 튜브를 눌러 공기 유입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집게 로봇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공대 화학과 손창훈 교수가 아시아 지역 화학협회 연합회가 수여하는 탁월한 젊은 화학자상을 받았습니다. 손 교수는 수소전지 촉매에 쓰이는 금속 팔라듐에 수소가 결합하는 원리를 세계 최초로 규명했으며 이 같은 연구를 통해 2차 전지 개발 등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탁월한 젊은 화학자상은 아시아 지역 화학협회들이 모여 구성된 연합회가 2년에 한 번씩 40세 미만 우수 연구자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국내에서 수상자가 나온 건 2005년 이후 18년 만입니다. 의학학 분야 기초연구를 확산하기 위한 기초의학학 선도연구센터 사업을 통해서 2021년 기준으로 1,718건의 SCI 논문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성과 발표회를 열고 기초의학학 선도연구센터에서 특허 출원 1,746건, 특허 등록이 696건이 이루어졌으며 다수의 기술 이전도 창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초의학학 선도연구센터 사업을 통해서 2002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100개 센터를 대상으로 5,767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비가 잠깐 멈추니 폭염이 기승입니다. 서울은 올해 처음으로 폭염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이처럼 폭염이나 호우가 이어질 때는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